임대차 보고 있어요. 임대차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임대차 계약의 뜻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존속계약 및 갱신. 요것만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더라도 좀 어려워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세 번째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라고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가 나와요. 근데 효력은 늘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다음 순환부터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만 봅니다. 자, 임대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 의무.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 있고요. 의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게 기본일 거예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할 의무.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 렌터카를 빌렸다. 그러면 제주도 렌터카 회사는 임대인이죠? 내가 제주도 공항에 내리면 일단 나한테 자동차를 인도를 해줘야 되죠. 또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될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이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이게 임대인의 핵심적인 의무가 됩니다.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났다. 당연히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다만 목적물에 파손이 있을 때 무조건 다 수선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첫째, 사소한 하자라고 내가 뭐 오피스텔 같은 거를 임대를 해줬는데 형광등이 하나 나갔다. 형광등 하나 나간 것까지 내가 직접 고쳐줘야 되는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런 걸 사소한 하자라고 해요. 이러한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어요.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는데 파손이 생겼는데 그 파손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이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제 어떤 게 사소한 하자인가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 판례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다. 이렇게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야, 여기 주변 보통 차임이 월 100만 원인데 내가 월 50만 원만 받을 테니까 파손 생기면 임차인 네가 네 돈으로 고쳐라. 이때 임차인 차임이 반값이죠. 알았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있겠지요. 없을까? 있겠지. 임대인이 차임을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고장나면 네가 네 돈으로 고쳐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라고 해요. 수선 의무 면제 특약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네. 임차인은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되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일러 수리하는 분을 불렀더니 보일러가 너무 낡아서 수리 갖고는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된대. 이것까지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럴 때 우리 대부분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데요. 자, 이때 대규모 수선 의무는 좀 전에 보일러 같은 기본 설비를 교체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까지 면제되지는 않아요. 그럼 대규모 수선 의무는 또 뭐냐? 이것도 구체적인 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정리.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기간 중에 물건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로부터 목적물 파손에 대하여
수선을 해줄 의무가 기본적으로 생긴다. 다만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고, 두 번째,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파손이 임차인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변기가 깨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임대인은 자기 돈으로 변기 교체해 줘야 되죠. 교체해 줘야 돼요. 그게 수선 의무야. 그런데 임대인이 그 단단한 변기가 왜 깨졌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임차인이 부부싸움하다 열받아서 깼대.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뭐라 그럴까요? 네가 이 자식아 그러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 파손이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때 임대인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은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 줘야 돼요. 대신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별개예요, 그게.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손해배상은 별개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증금 받아두죠. 그거 왜 받아둘까요? 이런 거 충당하려고 받아두는 거예요. 손해배상에 충당하려고 받아두는 거예요. 대법원도 수선 의무는 수선 의무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니까 그거 같이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마라. 임차인 귀책 사유로 파손이 생겼어도 임대인 너는 네 비용으로 일단 고쳐라. 따로 뭐 해라. 손해배상으로 청구해라. 그리고 임대인 너 보증금 받아둔 거 있지 않냐. 그걸로 까면 되지.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잘해. 이게 임대인한테 더 나아요. 그렇죠? 임차인한테 네가 고쳐 그러면 제일 싸구려로 고쳐놓을 거야. 근데 임대인이 내 돈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면 돼. 나는 저 같으면요. 임차인이 부셨다 그러면 아싸를 외칠 거예요. 이태리 수입한 걸로 좋은 걸로 싹 바꿔놓고. 그러나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그렇죠? 임대인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어쨌든 요거 파손이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수선 의무하고 손해배상을 같이 뭉뚱그려 생각하지 마세요. 별개입니다. 이렇게 기억. 요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따로 볼 겁니다. 임차인 권리 의무를 볼 건데 요건 조금 세부적이어서 오늘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임대차 효력과서 임차인 권리 의무, 임대인 권리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임대인의 의무만 간단히 보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네 번째로 우리 276페이지를 가면 양도전대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요거 오늘 어떤 건지 이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갑이 을에게 A라는 물건을 임대를 했어요. 이 을이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거를 매매하는 게 임차권 양도예요. 이렇게 을이 임차권을 팔아먹으면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임차인이 병으로 바뀌어요. 그 임차권 양도예요. 즉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갑, 병의 계약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임차권 양도예요. 기존의 계약서에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임대인 갑, 임차인 병으로 바뀌어요.
이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바뀌어버려요. 임차권 양도. 전대는 갑과 을이 임대차를 해요. 을이 그 물건을 다시 재임대를 해요. 이게 전대차예요. 그래서 전대차 계약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있고 전대차 계약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차예요. 두 번째, 자,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가 누구예요? 을하고 병이에요. 얘가 당사자예요.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이에요. 을에게 물건 빌려줬죠? 근데 나중에 할 때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병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 을에게 빌려준 물건을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병이 사용하고 있다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276페이지에) 보면 26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물건을 전대하지 못한다. 을의 입장에서 임차권을 팔아먹거나 목적물을 재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라 말이죠. 받아라 말이죠. 만약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다면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했다면 갑은 뭐 할 수 있다?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병에게 뭐라 그래요?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은 갑에게 찍소리 못해요. 물건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걸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하시면서 중개사 하시는 분 중에 권리금 장사 하시는 중개사분들이 간혹 있어요. 1층 점포가 나한테 의뢰가 왔는데 안 나가. 그럼 중개사분이 직접 자기 거래 못하죠. 지인을 내세워서 임대차를 하게 한 다음에 시설을 해가지고 권리금 받고 넘기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때 임대인 동의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권리금 주고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전차인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는 기억하세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다?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차인.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임대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더라.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것들을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증금이 나오고요. 임대차 종료가 나와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계약이 뭐다? 뜻하고요. 특징하고요. 특히 아까 봤던 존속기간 및 갱신. 요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네, 됐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으면 민사특별법이 나왔어요. 민사특별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5개 법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중에 집합건물법부터 부동산 실명법까지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2가지만 볼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기본서 갖고 자세히 할 거니까 듣기만 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 민법상 임대차를 받는데요. 민법상 임대차 규정들이 임차인한테는 좀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민법상 임대차에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었죠? 그래서 물건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주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두 번째, 존속기간이 보장이 안 됐어요. 존속기간을 보장하려면 단기간이 규정이 돼야 돼요. 우리 지상권 같은 경우 30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30년. 이렇게 기간을 보장하려면 최단기간을 규정해야 되는데 민법에는 최단기가 없다 그랬죠. 세 번째,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 말은 보통 우리나라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주죠. 근데 그 보증금 액수가 좀 커요, 보통. 그렇죠? 천 단위, 억 단위가 돼요. 보증금이라는 게. 그런데 나중에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이 경매되니까 그 경매대가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안 들까? 들겠지. 그런데 민법상 임차권은요, 우선 변제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우선 변제라는 게 없어요. 왜 없죠? 담보물권이 아니니까. 내가 경매대가로부터 내 돈을 우선해서 받으려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억 단위를 줘놨어. 근데 목적물이 경매됐어. 나는 경매대가로부터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보증금에 관한 규정 자체가.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만으로는 임대차 기간 중에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임대차 목적물, 아까 임대차 목적물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 그랬죠?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 중에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과 영업용 상가 건물 많은 주거용 건물과 영업용 상가 건물 많은 이런 걸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 또는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핵심 내용이 이 세 가지예요. 대항력 부여, 존속기간 보장, 보증금 회수.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상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구조가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비슷해요. 숫자 같은 것만 조금씩 다를 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정리하고 상위법은 주임법하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주임법하고 다른 내용 그것만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
이걸 주택이라 그래요. 이 주거용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한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을 부여하고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경매대가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함으로써 그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객체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 주거용 건물에 관한 내용들이 쫙 나와요. 도대체 주거용 건물이 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에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토지 안 돼, 동산 안 돼. 건물 중에서도 무슨 건물만? 주거용 건물만. 주거용이란 건 사람의 의식주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내용을 적용하는가? 세 가지라 그랬죠. 대항력 부여, 존속기간 보장, 보증금 회수. 자, 그럼 먼저 대항력. 첫째, 뜻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항력이라는 게 뭐였었죠? 여기 보세요. 각과 을 사이에 주택을 임대차했어요. 그 상태에서 주택이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병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때 대항력의 뜻이 뭐였었죠?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었었죠.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런데 주임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이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봐요.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신소유자가 아예 갑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을은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병에게 보증금 내놔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이 갑의 지위를 아예 승계해버렸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병에게 뭘 내놔? 보증금 내놔 라고까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 플러스 아예 신소유자가 임대인지를 승계, 이게 대항력의 뜻이에요. 훨씬 더 강력하죠. 그렇죠? 두 번째, 대항요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돼요. 우리 이사 가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 원부상의 주소지를 변경을 해줘요. 그게 주민등록이에요. 그래서 신주소지에 새로 전입한 곳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그 새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면 다음날, 언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굳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을 인도받고 열쇠를 받고 그 주소지로 뭘 옮기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다음날. 몇 시? 0시. 그래서 전입신고 한 날 저당권이 등기되면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고요. 전입신고한 다음날 저당권이 등기되면 임차인이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도록. 요거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대항력 부여, 의의는 요거고, 요거는 요렇다. 자, 굵직굵직한 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존속기간 보장과 갱신인데요. 아까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최장기간도 없었고, 최단기간도 없었죠. 그런데 주임법은 기간을 보장해줘요. 이렇게.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은 2년으로 봐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요. 그러면 각과 을이 주택 임대차를 하면서 기간을 3년으로 정했어요. 3년. 그럼 몇 년이에요, 기간은? 그냥 3년이죠. 3년으로 정하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2년이에요. 3년으로 정하면 3년입니다. 4년으로 정하면 4년이에요. 잊지 마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2년이에요. 또 하나, 요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예컨대 1년으로 정했어요. 그래도 기간은 몇 년? 2년이죠. 그런데 임차인만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차인만. 임대는 안 돼요. 임대는 그냥 2년 보장해 줘야 돼요. 하지만 임차인만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주임법에는. 자, 어쨌든 이렇게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2년으로 보고,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2년이 돼. 임차인만 2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갱신. 약정갱신이 있어요. 합의로 갱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법정갱신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 요건 기억하시라 그랬죠.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 요건이 어땠었죠? 제가 제주도 렌터카 생각하시라 그랬죠. 렌터카를 48시간을 빌렸는데 48시간이 됐어. 기간 만료. 근데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 타. 계속 사용. 그런데 렌터카 회사에서 아무 말을 안 해. 그럼 갱신된다 그랬죠. 근데 주임법은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요건은 이래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있어요. 예?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달라 라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 하나는 만료 전 1개월 될 때까지, 한 달이 될 때까지, 한 달 남을 때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요럴 때 법정갱신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임대인이 5달 동안 아무 말을 안 했어. 5달 동안. 뭐 나가라, 보증금 올려달라, 뭐 이런 말 안 했어. 또 하나, 임차인도 한 달 남을 때까지 나간다 소리를 안 했어. 그럼 갱신되는 거예요. 이게 민법상 임대차와는 달리 주택임대차의 법정 갱신 요건입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인 입장에서 기간이 됐을 때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요. 그럼 약정갱신 해줄 리는 없죠. 법정갱신을 막아야 되죠.
그러려면 임대인은 적어도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나가라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법정갱신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 따위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가 되기 한 달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하겠다는 거절 통지 따위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갱신돼. 자, 요건은 좀 까다로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어쨌든 눈도장만 일단 찍어 두세요. 두 번째,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에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봐요. 하지만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은데 기간만은 2년으로 봐요. 그 전에 1년으로 정했어도 2년이고요. 3년으로 정했어도 2년이야. 법정갱신 되면. 그런데 임차인만,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 나가겠다.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임대인 보증금 마련해야 되죠. 급하게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할 기간을 3달을 줘요. 3달이 지나야 해지가 돼요. 이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만은 2년으로 보고요. 기간은 2년이니까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그리고 3달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3달이 지나면. 이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이에요. 네 번째, 보증금 회수 보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건 나중에 보고요. 목적물 경매대금에서 내가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나 주택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제대로 갚질 못해서 주택이 경매가 된다. 최근에 이런 거 많이 문제되죠. 전세금을 줘놨는데 집주인이 돈 빌린 걸 갚지 않아갖고 주택이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입주자들이, 세입자들이 보증금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주택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가 될 때 그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 나아가 권리의 선호를 따지 않고 최우선 변제라는 것도 있어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차인은 담보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경매 대가로부터 마치 담보물권자처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나아가 누구보다도 먼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이 두 가지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먼저 우선 변제권은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주택을 빌렸는데 여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되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주택 임차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 플러스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돼요.
그래야 우선 면제권 인정돼요. 대항 요건만 갖고는 안 돼요. 확정일자만 갖고는 안 돼요.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그게 있으면 우선 면제권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임차인 요걸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건 후순위 권리냐 선순위 권리냐를 따지지 않아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이하 임차인. 주택이 경매가 됐어. 그 중에서 3,700만 원까지를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줘요. 권리 선후를 따지지 않고. 이런 걸 최우선 면제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로 숫자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기준이 얼마고 그 중에 얼마까지 우선 면제 받는가.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이렇게 주택임대차보법은 주택 임차인이 그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을 권리와 두 번째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 면제권 두 가지를 인정함으로써 그나마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부차적인 것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만은 가장 기본이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상임법도 똑같겠죠? 그렇죠? 자, 먼저 적용 범위에 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여야 된다 그랬어요. 상가 건물은 영업용,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인데 플러스 주임법과는 달리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돼요. 뭐여야 된다고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상임법이 적용돼요. 서울 같은 경우요.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야 상임법이 적용돼요. 이때 보증금에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무슨 보증금? 주택임대차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없어요. 상가 건물에만 있어요. 주택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만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다가 월세, 요걸 월달이 차임이라 그래요. 곱하기 100을 더한 거.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학원 이거 보증금 5억 월세 450 보증금 5억에 월세 450 그럼 환산보증금은 9억 5천 상위법은 적용 안 돼.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반면에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이면서 앤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증금에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앞으로 월세라고 하지 마세요. 월세라는 게 이해가 쉽지만 우리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월단위차임 이렇게 부르면 돼. 곱하기 100 이게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근데 월세라는 게 입에 붙었죠. 그죠? 앞으로는 품위 있게 뭐라고 부르죠? 월단위차임 이렇게 부르죠. 월단위차. 어쨌든 이럴 때 적용이 돼요. 그럼 첫째 대항력 부여하죠.
대항력의 뜻은 똑같아요. 상가 건물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and 상가 건물 신소유자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봐요. 두 번째, 대항력권. 주인법은 인도 및 주민등록이죠. 상위법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돼요.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아도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겨요. 주택은 인도 및 주민등록, 상가 건물은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존속기간 보장해줘요.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봐요. 이게 상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몇 년이 보장되는 거고 2년, 상인법은 몇 년이 보장되는 거고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상인법상 몇 년 보장된다고요? 1년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상가건물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으로 봅니다. 물론 요 경우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보되 요 경우엔 또다시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그 다음에 갱신이 나와요. 약정갱신이 있고요. 법정갱신이 있는데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있어요. 무슨 권? 갱신 요구권. 상인법에만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라고.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정당한 이유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 얘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가건물 임차인이 2기를 연체했어. 2기를 연체한 상태에서 갱신 요구했어. 이때는 거절 못합니다. 갱신해 줘야 돼요.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야. 이걸 계약갱신 요구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과거 작년까지는 5년이었어요.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10년으로 바꿨어요. 우리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5년이 보장된다. 10년이 보장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5년 또는 10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상가 건물 임차인은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통해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10년이 딱히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갱신 요구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증금 회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 뼈대로 해서 거기다 살을 붙이시면 돼요. 자, 우리 280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죠? 2조가 있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된다. 적용이 되면 오른쪽에 보니까 기간이 있네요. 4조 1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 4조 1항. 6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고 2항에 보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근데 그 밑에 6조의 1항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 밑에 2항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4조 1항, 6조 1, 2항, 6조의 2, 1, 2항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어요. 한 장을 넘깁니다. 3조 1항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4항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게 대항 요건이고 대항력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 장을 넘겨요. 보증금 회수가 있어요. 3조의 2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공경매 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이게 우선 변제권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2번 최우선 변제권 8조 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 되는 거예요. 일단 딱 그 정도가 기본이 되니까요. 그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 상가건물 1번의 적용번호를 보니까 2조의 1항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임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상임법은요. 상가건물 임대차이면서 보증금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라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 몇 억 이하? 9억 원 이하라 그랬죠. 그때 환산보증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임대차 기간이 있죠. 9조의 1항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그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하나 있지요. 됐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10조 1항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아까 뭐라 그랬어요?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돼 있죠.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그 밑에 1호부터 8호까지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1호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3기 연체라고 돼 있습니다. 2기 아닙니다. 3기 연체 시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넘어버리면 더 이상 갱신 요구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2항이죠. 됐죠? 그런 걸 갱신 요구권이라 합니다. 대항력이 있네요. 오른쪽 3조의 1항. 사업자,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며 상가 건물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보고요. 나아가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까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그 어디에도 없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또 이것도 좀 골 때리게 규정을 해놔가지고요.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권리금도. 야, 상가 건물 임차인은 이제 권리금 회수가 무조건 보장이 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 제가 볼 때 이 권리금에 관한 거는 국회의원들이 권리금을 모르고 법을 만든 것 같아요. 권리금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수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아마 이 권리금 규정을 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이해할 수 없게끔 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순환에 조금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딱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민법상 임대차를 받고요. 임대차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한 및 갱신하고요. 네? 두 번째 주임법과 상임법이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주임법과 상임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 존속기간, 주택임대차법의 존속기간 및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존속기간.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하고 다르죠? 요거 구별만 하셔도 오늘 들은 내용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지. 왜 이렇게 돼 있지?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아시겠죠? 나머지 특별법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 12월 동안 대부분 기본적인 개념과 민법에 있는 몇 가지 제도들 그런 것도 살펴봤어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지켜주실 게 있어요. 다음 주 개강하기 전에 11, 12월 달 강의 있죠? 그걸 한번 쫙 다음 주까지 네? 쫙 한번 보시고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안 보시고 올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11, 12월 달 할 거 중에 1, 2주가 있어요. 2주. 2주에 걸쳐서 한 거 있어요. 그건 몇 개 안 돼. 네? 6개밖에 안 돼. 6시간이면 돼요. 그죠? 그 중에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볼 필요 없고 결국 5개밖에 안 돼. 오늘부터 하나씩만 보시더라도 다음 주까지 다 보고 오실 수 있죠? 아니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빡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1, 12월 달은 봐드렸으니까 네? 꼭 이거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로 합니다. 또 이거 덜렁덜렁 갖고 오지 마시고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기본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